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아토믹 수카 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도 날이 엄청 덥고 습해서 저희가 리허설하러 모이면서 다들 약간 물미역 같은 머리로 지친 얼굴로 만났었는데 요새 한 주 동안 근황이나 즐거웠던 일 같은 게 있으면 말해볼까요? 저는 드디어 오늘 아침부터 필라테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간 저의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와 등등 자세 교정을 위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친구도 다니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친구랑 같이 그룹 수업을 들으려고 시작을 한 건데 처음은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1대1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1대1로 교정을 해주면서 막 이제 전혀 새로운 호흡법과 내가 어떻게 나의 근육을 쓰고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가를 그냥 막 배웠을 때는 너무 재미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막 때려쳤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되게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코어가 얼마나 단단해질지.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걸만 통해서는 근육을 엄청 늘릴 수는 없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래서 인바디를 쟀거든요.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체지방량 대박이에요. 저도 체지방량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체중인데 체지방량이 이렇게 많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체지방량만 경도 비만이 나온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쉽지 않네. 그러니까 근육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근육량이 표준 이하보다 엄청 적었어요. 갈 길이 좀 험난하겠는데요. 험난. 진짜 그 신진대사가 아예 없던 상태.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나물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너무 더워서 요즘 낙이 진짜 없는데 그나마 제가 여름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여름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숭아가 나와서 복숭아 요새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 진짜 요즘에 복숭아 원 없이 먹고 있는데 부드러운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 천도 복숭아, 황도 복숭아, 백도 복숭아 다 쟁여놓고 막 삼시세끼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복숭아 때문에. 저 더위 먹었는지 약간 헤비한 거를 잘 못 먹겠어서 술 마실 때 괜찮지만 그래서 진짜 평소에는 약간 음식을 잘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요새 또 집 앞에 완전 꾸덕한 요거트 가게를 찾았어요. 맛있더라고요. 요거트 과일 넣어먹고 그래놀라 넣어먹고 이게. 맞아. 그래가지고 맛있어서 또 새로운 거 눈 떠가지고 또 그거 엄청 먹고 요새 그런 샌드위치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요새 그릭 요거트가 유행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희 동네에도 갑자기 한 2-3개가 생긴 거예요, 가게가. 그래가지고 저도 최근에 사 먹었는데 저는 약간 제가 치즈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유제품 치즈 막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냥 크림치즈 대신 조금 샌드위치에 그릭 요거트 발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좀 맛있을 것 같다. 좀 가볍고 그러니까. 좀 더 깔끔한 느낌?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릭 요거트만 먹는 거는 좀 너무 찐득하고 텁텁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샌드위치 같은 거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좋네. 그렇게도 먹어보세요. 나 그 호밀빵 같은 거 슬쩍 구워가지고 맞아. 그 위에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꿀팁이다. 저는 최근 근황이 며칠 전에 제가 서울 공예박물관에 다녀왔어요. 새로 오픈한 곳? 여기가 근데 정식 개관은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전시만 예약을 받아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갑자기 예약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혼자 다녀왔는데 볼 게 진짜 많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 공예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뭐 자수 그리고 보자기에 관한 것도 있고 뭐 장인들 막 이런 전시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뭐라 그래요? 공예 하면은 좀
그냥 예술보다 약간 낮게 평가되는 면이 계속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장인정신이나 그런 부분을 엄청 보여주는 전시들이었고 그리고 이 건물이 원래 학교 건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들 건물 보면 약간 그거 아시죠? 계속 옆에다 짓고 지어서 이상하게 연결되고 맞아. 막 2층이랑 3층 연결되고 이런 좀 그런 건물이라서 약간 동선이 헷갈리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좀 돌아다니는 재미도 있어서 시간 되시는 분들 가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안에 되게 깔끔하고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도 재밌고 안에 건물 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가봐야겠네. 그러면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영화 얘기하기 전에 잠깐 홍보 타임 가질게요. 뒷방 상영관에는 인스타가 있습니다. 다음 달 상영작을 미리 소개하고 방송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나 좋았던 장면 등을 올리고 있으니 많이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인스타와 팟빵 댓글, 이메일, 그리고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 등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보내주세요. 이런 메일 주소나 에스크드 주소는 팟빵 공지랑 인스타 프로필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요새 소식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의 많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할 영화는 뒷방 상영관 145번째 상영작 크리스티안 페출트 감독의 피닉스입니다. 이걸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랑 나물이 운디네를 재밌게 봤는데 좋아하는데 이제 또 마침 아토믹도 운디네를 보긴 봤었어요. 그래서 보긴 봤죠. 그래서 또 크리스티안 페출트 감독 자체가 요새 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행에 뒤처질 수 없으니까 뒷방도 하자. 그래서 마침 개봉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가서 보자 이러고 하게 된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실 저는 운디네를 보고 되게 흥미로운데 좀 그 스토리를 잘 못 따라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감독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피닉스 개봉한다고 해서 신업 보니까 또 신업은 또 재밌어 보여서 다시 도전하고 이번에 같이 해보자고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피닉스가 운디네보다는 쉽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테지만 좀 역사적인 내용을 계속 가져오시는데 운디네는 뭐 역사도 물론 베를린의 역사 그것도 있지만 좀 신화적인 내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죠? 그 운디네 신화랑 그 베를린 역사 자체를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좀 못 따라갔는데 아무래도 오늘 하는 피닉스는 그런 홀로코스트나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아는 내용이라서 이해가 훨씬 잘 됐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감독님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일단 감독님이 1960년생이시고 이 당시에 서독이었던 지역의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연극 및 독일학을 전공하셨대요. 그래서 딱 정말 이 감독님 스타일이다. 연극과 독일학 딱 이분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후에는 베를린 독일 영화 텔레비전 아카데미에서 영화를 공부하셨는데 여기서 하룬 파로키라는 영화 감독 및 미디어 아티스트 이분이 멘토가 되셔서 이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룬 파로키라는 분은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되게 본 친구들이 엄청 좋다고 해서 기억에 남는데 이분의 영향을 페출트 감독님이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이번에 피닉스는 공동각본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로는 2000년에 내가 속한 나라라는 장편으로 데뷔를 하셨고 2012년에 바바라, 2014년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피닉스, 그리고 2018년 트랜짓, 2020년 운디네 이렇게 등등을 발표하셨는데 혹시 본 영화 어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운디네 피닉스만 봐가지고 트랜짓이 일단 지금 제일 궁금하고 그 다음에 바바라도 봐야겠다는 생각. 저는 트랜짓하고 운디네를 꼭
전 피닉스보다는 좀 더 두 작품이 조금 더 아직은 좋은 상태. 그렇구나. 그 바바라, 피닉스, 트랜짓 이렇게가 3부작으로 많이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억압적인 시스템 안에서의 사랑을 다루는 작품 3부작으로 언급이 많이 되고 또 피닉스가 약간 바바라랑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 연결되는 건 아닌데 대칭구조 컨셉이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바바라도 너무 궁금하네요. 보긴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 바바라가 우리나라에서 올해 개봉할 예정이래요. 근데 또 그 수입 배급사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M&M 인터내셔널이란 곳에서 했는데 여기가 그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패출트 감독님 영화를 다 수입 배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9월에는 패출트 감독님 기획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4편 외에도 내가 속한 나라, 옐라, 열망 등을 또 추가로 상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옐라도 궁금해요. 이 니나우스 배우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걸로 여우주연상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니나우스 배우가 거의 뮤즈로 꼽힐 정도로 6작품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닉스가 6번째 같이 한 작품이고 Something to Remind Me 이게 첫 번째로 같이 한 작품이었다고. 네. 저희 나라에는 아마 그 트랜짓 개봉하면서 조금 맞아. 이름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작품 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가 가는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니나우스랑 그 남자 배우인 로날드 제르펠트 이분이 바바라에서도 똑같이 커플로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바바라를 꼭 봐야겠네요. 감독님 관해서 얘기할 게 또 있을까요? 딸이 케이팝을 좋아한다. 최근에 개봉하면서 했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따님이 케이팝도 좋아하고 한국말도 좀 할 줄 아시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감독님도 한국에 뭐 관심이 많으시다고는 하는데 어떤 관심이 있으신지는 자세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관심. 아, 웃겨. 한국 영화에 관심이 항상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던데 궁금하네요. 그리고 트리비아 조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이 이야기가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소설을 완전히 가져왔다기보다는 좀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갖고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소설이 1961년에 나온 프랑스 소설이고 위베르 몬테이에라는 작가의 잿더미에서 돌아온 아내에서 컨셉을 가져왔다고 해요. 근데 이 소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까 말한 그 멘토였던 하룬 파루키가 히치콕의 현기증을 다룬 글 중에 뒤바뀐 여자들이란 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소설을 언급했고 그거를 이제 패출트 감독님이 읽고 현기증과 수용소 기환 스토리를 반반 섞은 듯한 이런 이야기가 그 프랑스 배경에서만 가능할까? 독일에서는 가능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피닉스 뭐 영화 내용 봐도 피닉스 뭔가 부활하는 존재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영화에서는 그 바의 이름으로 쓰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이 소설의 제목이 그 잿더미에서 돌아왔다라는 게 완전히 피닉스 그 그치. 불사조의 내용이라서 이거를 불사조라는 제목으로 바꾼 것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읽은 걸로는 현기증이 거의 비슷한 컨셉이어서 사실 한 여자가 이제 약간 여자의 연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내용이어서 뭔가 꼭 피닉스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의문도 있었다는데 피닉스 현기증은 근데 이제 남자 주인공 중심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쵸. 시점이 완전 남자 주인공인데 피닉스는 여성의 시점에서 돌아온 여성의 시점에서 얘기를 전개해 나간다는 점이 좀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했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기증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요새 또 히치콕 기획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아트나인에서 했나? 아무튼 어쩌다가 그런 영화 예매 앱을 보다가 봤는데 히치콕 영화는 요새 OTT에도 많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 현기증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현기증에 되게 유명한 기법이 있단 말이에요. 트랙아웃인가? 그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기증 그리고 잿더미에서 돌아온 아내에서 뭔가 컨셉을 차용을 했고 그 약간 영화가 시대물이기도 하지만 좀 장르물로 각색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필름 누아르 장르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멜로드라마 장르랑도 유사한 점이 많고 그래서 뭐 참조 많이 하신 게 더글라스 서크의 멜로드라마들 많이 참조를 하셨고 아까 얘기 나온 히치콕 그리고 파스빈더 그 뉴저먼 시네마에서 제일 유명한 분인데 파스빈더의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참조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초반에 넬리가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프랑스 옛날 영화인데 저희 뒷방에서도 한번 했었거든요. 맞아. 얼굴 없는 눈이라는 맞아 했네. 공포 영화인데 그걸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굉장히 많네요. 맞아. 그래서 이 영화가 좀 재밌었던 게 방금 말한 것처럼 역사물이면서 약간 로맨스 얘기를 멜로드라마적인 성격이 있는데 또 그냥 우리가 봤던 멜로랑은 좀 다른 게 약간 멜로는 뭔가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니면 엄청 비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비극적으로 끝나는 좀 그런 식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방향이 아니어서 그치.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줄거리를 얘기해 볼까요?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전으로 끝난 이후 독일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넬리는 친구 레네의 도움을 받아 베를린으로 돌아옵니다.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고 붕대를 감은 채 생활하던 넬리는 병원에서 얼굴 복원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나 넬리가 원했던 것과는 달리 예전의 얼굴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점차 회복해가는 넬리를 돌보면서 레네는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이나 텔아비브로 거처를 옮기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넬리는 잃어버린 남편 조니와 재회하고 다시 예전의 삶을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폐허가 된 베를린의 밤거리를 헤매던 넬리는 결국 미국인 구역의 피닉스라는 클럽에서 자벽부로 일하고 있는 조니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조니는 아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조니는 오히려 자신의 아내를 연기해서 죽은 아내의 유산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면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계획을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넬리는 그 제안에 수락하고 남편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고 믿으면서 남편이 기억하는 과거의 넬리를 연기하는 데 동참합니다. 그러나 친구 레네가 남긴 유서로 인해 넬리는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고 자신이 체포된 즉시 이혼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니와 계획했던 대로 마침내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 앞에 나타나 넬리가 돌아왔음을 알리는 날 넬리는 조니의 반주에 맞춰 Speak Low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조용히 진실을 밝힙니다. 좋은 줄거리. 좋은 줄거리. 좋은 줄거리였고 그럼 이제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얘기해보고 싶은 장면이 있으면 대화를 나눠볼게요. 일단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초반에 이제 넬리가 붕대를 감은 채로 이 얼굴 성형수술을 하러 갔는데 그 의사가 여러 유명한 배우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 이런 스타일로 해줄까 저런 스타일로 해줄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넬리가 저는 그냥 원래 제 얼굴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얼굴로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그냥 초반부터 딱 이 영화는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딱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뭔가 그 홀로코스트라는 그리고 그런 어떤 큰 사건, 고통을 겪은 사람이 과연 그 이전이랑 같은 사람인가? 뭐 아무리 그걸 극복했다고 해도 그게 같은 사람일 수 있는가? 약간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어떤 피해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제 그 피해가 끝나고서 어떻게 됐는지를 알기를 원하지 그 피해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찝어주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넬리도 극 중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다가 나왔던 걸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나갔다 온 사람은 전부 다 몸에 화상이 있거나 얼굴에 총상을 입어서 얼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게 이제 그냥 정말 길거리에 소문처럼 나다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마치 괴담처럼 그렇게 퍼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경비병들이 맨 처음에 이제 베를린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얼굴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딱 붕대를 감은 넬리의 얼굴을 보니까 바로 이제 숙연해지면서 굉장히 놀란 듯한 표정을 짓는 경비병의 얼굴을 보여주고 영화가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처음부터 다 알 수 있었던 그리고 끝까지 계속 맞아.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딱 누가 말했는지는 의사였는지 레네였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이렇게 딱 맞아 의사가 말을 하거든요. 넬리 알고 있잖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 영화에서 되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절대로 복원될 수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재건이 아니라 재생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영화의 딱 두 테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넬리가 어떻게 다시 재생하는가로 딱 보여주는 거, 세상에서 부활하는가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그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 테넷 보고 나왔을 때 영화 테넷 있잖아요. 그 테넷가 이제 반 엔트로피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무조건 우리 시간의 흐름이랑 똑같이 증가만 한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궁금해서 영화를 끝나고 나와서 막 찾아봤는데 되게 딱 한 번 이해됐던 설명이 유리병을 들고서 딱 깨버리면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다시 완벽하게 붙여도 이전의 유리병이랑 똑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엔트로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면 이미 벌어진 사건에서 시간을 완벽하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복원할 수 없고 그래서 최대한 복구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되돌릴 수는 없고 최대한 비슷해지게 복구를 한 상태인데 그 넬리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더 예뻐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원래 그게 되어있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슬퍼하면서 시작하는 게 되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울을 봐도 넬리 스스로도 자기가 예전에 자신인지 어떤 나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넬리 스스로 다 주변 사람들도 넬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수용소에서 나온 넬리조차도 자기가 누구였던지 누구였는지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넬리가 이제 그런 연극을 어떻게 보면 시작하게 된 거죠. 남편이었던 조니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조니랑 만난 이후에 이제 조니가 계속 내 아내인 넬리는 이런 모습이었어 하면서 그 넬리의 옛 추억이라 해야 될지 과거의 기억을 복귀하면서 뭐 걸음걸이, 뭐 화장법, 글씨체 이런 거를 막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니가 생각하는 넬리이기도 하지만 넬리 스스로도 잊고 지냈던 수용소 생활을 하느라 자기도 까먹고 있던 거를 다시 복귀하면서 새로운 넬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영화 볼 때는 남이 생각하는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화를 이제 다 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냥 자기를 찾아가는 맞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딱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먼저 인지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받았을 때 나는 나로서 있을 수 없고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지금 얘가 배우고 있거나 근데 그거를 마치 내가 새로 이 사람과 연애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나오는데 그렇게 맞아. 연애라고 그게 표현된다는 게 그 비유가 재밌었던 것 같고 남을 통해 나를 아는 거 이게 연애 이렇게 되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계속 영화를 보면서 제발 좀 씻어 이런 생각 많이 했고 씻으라고 나중에 둘이 그렇게 연극을 하기로 하고 나서 그 조니가 자기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너를 아무도 보면 안 되니까 내가 웬 여자랑 같이 있다 이걸 알면 안 되니까 집에 거의 감금하고서 음식만 주고 막 하는데 조니가 너무 안 씻는 거야.
그 되게 씻는 것도 너무 빈약해. 왜냐면 그래도 나름 누구지 또 뭐야 넬리는 집에 가서 씻고 오고 이러는데 레네랑 같이 사는 집 엄청 좋잖아요 아파트. 웃겨. 수카 씻는 거에 되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 거 안 나오면 거슬린다고요. 예전에 퍼스널 쇼퍼 얘기할 때는 머리 좀 감아. 맞아. 그런 얘기. 제발. 웃겨. 또 샜네. 또 기억에 남는 장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넬리가 이제 사랑에 빠진 것처럼 왜냐면 이제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막 알아가기 시작할 게 막 신이 났어요. 근데 이제 레네가 그걸 되게 깨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레네라는 인물은 이제 레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넬리의 친구죠. 그쵸. 그 넬리가 수용소에 가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고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친구인데 뭔가 영화에서 명백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리허설 때 셋이 다 동감을 한 게 어쨌든 레네는 넬리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같이 유대인이어서 더 그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걸 갖고 있고 그래서 레네의 입장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배신했다. 우리는 되게 굉장히 배신당했다라는 많은 억울함과 그런 걸 그래서 우리 핏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걸 해 나가야 되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넬리에게도 계속적으로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네 남편이 너를 밀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저도 레네를 보면서 초반에는 사실 뭐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고 둘의 과거가 어땠는지 이렇게 자세히 다루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둘이 도대체 어떻게 만났고 뭐 어떤 사이인 거지 좀 헷갈렸는데 확실히 다른 리뷰들 봐도 레네의 감정은 좀 약간 퀴어적인 면을 좀 사람들이 읽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어도 뭔가 그냥 단순한 친구로 보기에는 너무 힘든 시간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레네가 그래서 자살하면서 끝나는데, 그래서 레네 이야기가 더 나았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감독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사실 레네가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그냥 가버리는 거는 감독이 생각하는 결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고 뭔가 어쨌든 그렇게 누가 이렇게 자기들이 엄청 이렇게 심한 가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서는 가해로 다시 복수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거가 반드시 나은 해결책이 아니면 그래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괴로워서 결국 그것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네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야기가. 맞아. 진짜. 그 원한이 너무 커서. 그치. 근데 되게 보면 사실 레네가 계속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 레네만이 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은 인물인 것 같았는데 그런 레네가 딱 자살을 해버리면서 갑자기 극에서 아웃되는 게 되게 맞아. 충격적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되게 진짜 되게 순식간에 그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되게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그냥 그것도 가정부가 알려주잖아요. 저는 보면서 넬리는 약간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인물이고 조니는 현재를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인물이고 그리고 레네는 이제 미래로 앞으로 뭘 할지 약간 이렇게 그치. 다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보여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셋뿐만 아니라 사실 주변 인물들도 보면은 되게 역사적인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중에서 그 넬리가 이제 잡혀가기 전에 숨었던 여관? 레스토랑? 거기에 주인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여관에 갑자기 등장하니까 그 마당에 있던 남자는 확 들어가 버리고 외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주인은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넬리랑 재회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도 결국 너 어떻게 지냈니 뭐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막 이런 얘기는 절대 안 꺼내잖아요. 그 사람도 그런 좀 외면하는 면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남자들이 뭔가 전쟁에 나가고 거기서 많은 상처를 겪고 되게 그 남자들도 어쨌든 힘든 시기를 보낸 거잖아요.
그게 가해자였고 아니었고를 떠나서 그러는 시간에 여자들은 보통 가정을 또 지키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었고 약간 이런 거를 그 캐릭터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전 남편인 조니가 피아니스트고 얘가 가수라는 설정이 좀 그래, 좋았어요. 뭔가 피아니스트의 반주가 있어서 노래를 하는 그런 거에서 마지막에 이제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반주가 끊겼는데도 계속 노래가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뭔가 좋았고 그냥 되게 가수라는 게 그래서 막 이제 나중에 영화가 끝을 향해 가면서 연기하기로 했던 걸 그대로 다 연기를 해내고 딱 와서 이제 이렇게 뒤풀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어떤 결심이 서게 된 듯한 약간 이 가식을 약간 못 견디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일어나서 갑자기 컴 하면서 자기가 드디어 노래를 들려주려는 듯이 딱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셋 다 모두가 너무 좋아했던 마지막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이 영화의 가장 베스트 하이라이트 마지막 장면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그 초반에 얼굴이 완전 으스러졌었던 것처럼 되게 진짜 되게 많이 다치고 상처 입은 사람 같은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초반에는. 그래서 그게 노래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우리한테 이미 예전에 피닉스 바에서 노래하는 2개의 무대를 보여줘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노래가 별로 그렇게 매끄럽고 좋지 않을 거라는 이가 먼저 준 건가라는 싶기도 했어요. 되게 그냥 되게 그냥 일반 공연 같았으니까 훌륭한 노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하다가 어느 순간 딱 집중을 하면서 그 배우가 노래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로 마치 그때 딱 진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되게 딱 그때 자기 팔에 수용소 넘버를 딱 반주장이 보여주게 되잖아요. 자기 전 남편에게. 그 장면에서 완벽하게 너무 진짜 소름 돋았다. 뻔하고 짜여진 그 딱 너무 느낌이 났지만 그래도 좋았다. 이렇게 되는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이 진짜 강력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이 진실을 안다는 거를 밝힐까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가수니까 노래를 한 번은 부를 텐데라고 맞아. 기다렸거든요. 근데 되게 뻔해도 진짜 아무리 기다렸고 뻔했어도 되게 좋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죽였어 우리를 계속 그 피닉스의 2개의 어설픈 무대와 진짜 가수처럼 노래하니까 다 완전 벙찌고 반주도 먹고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사조라는 게 500년마다 사는데 500년을 주기로 자기가 다시 태어날 때 자기 스스로 자기 불에 자기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태운 잿더미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물론 똑같이 폐허와 잿더미에서 다시 되살아난 거긴 하지만 그게 약간 다른 타인의 그거로부터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어쨌든 상처를 입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자기 스스로 다시 태워서 일어나는 그런 게 보여서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조니와 연기를 하면서 되찾기를 했던 거고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많은 혐의들을 발견을 했잖아요. 조니가 자기를 이혼까지 해버렸고 바로 그래서 밀고 했음이 약간 뻔히 드러나는 그런 걸 자기가 직접 느끼고 보면서 조니도 회피하지 않고 대면하면서 결국엔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자기가 딱 결단을 내리고 딱 나서는 장면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넬리가 연약한 사람 같기도 하잖아요. 되게 뭔가 막 되게 사랑을 믿는 것 같고 아직도 되게 순진한 면을 간직한 것 같고 막 전쟁이 끝나서 다 폐허인데도 아직 약간 환상을 간직한 채 되게 좀 철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맞아. 연약하고 막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하고 수용소에서 갓 나왔으니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그 강인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되게 좋았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 조니가 빨간 원피스를 입으라고 하는데 그 빨간 원피스 위에 약간 검은 자켓 같은 거를 또 걸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뭔가 그런 재랑 불사조의 불의 이미지 약간 그런 색감도 어울리는 것 같고 또 노래를 하고 나서 밖으로 나갈 때 그 검은 옷 벗어둔 자켓을 놓지 않고 그걸 챙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 뭔가 그런 자신의 과거 그것까지 그냥 다 갖고 가면서 좀 더 새로운 이제 나도 새롭게 살겠다? 약간 그런 의미로 보여줬어요. 맞아. 마지막 장면 저는 조명도 진짜 좋았어요. 맞아. 되게 빛으로 사라지는. 그 전까지는 엄청 어둠이 일단 많이 나오고 되게 맞아. 어둠 속에서 얘기하는 이미지가 많이 나오다가 맞아. 마지막은 거의 약간 자연광처럼 맞아. 진짜 밝은 그 빛에서 끝나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 스픽 로우라는 노래가 유대계 작곡가인 쿠르트 바일이 미국 망명을 갔을 때 쓴 1943년에 발표한 노래인데 이게 원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인 비너스의 한 번의 손길이라는 뮤지컬의 삽입곡이었대요. 이게 할리우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 줄거리가 또 이 현기증과 피닉스와 맞닿아 있어요. 이게 대충 어떤 줄거리냐면 박물관에서 비너스상을 보고 어떤 남자가 사랑에 빠져서 그 조각상의 손가락에 자신의 반지를 끼워주니까 그 비너스가 실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뭐 약혼녀도 있었고 뭐 이래저래 그런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신이 그 비너스를 다시 조각상으로 만들고 그 남자가 나중에 박물관에 다시 가서 조각상을 보는데 그 여자 똑같이 생긴 또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박물관에서. 그래서 그 여자랑 같이 박물관을 나서면서 그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려고 하니까 남자가 말할 필요 없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뮤지컬이라는데 되게 스픽로 그냥 가사만 봐도 좀 영화에 잘 어울리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냥 그런 가사랑 내용 때문에 넣었구나 생각을 싶었는데 이 영화도 뭔가 이런 되돌아온 여자? 약간 이런 거에 그 공통점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진짜 그렇네요. 현기증의 그 미술관 장면도 뭔가 그러네. 생각나요. 미술관 나오네 거기도. 그 초상화 보고 있는데 같은 여자. 맞아. 그리고 저는 그 리뷰글 뭐 평론가들 글을 좀 읽다가 재밌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기차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기차역에서 도착하는 그 연극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김병규 평론가님이 쓰신 글 중에 그 기차를 이제 리미에르의 열차의 도착이랑 좀 연결을 시켜서 영화사적인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리미에르의 열차의 도착으로 시작된 영화의 역사가 집단 학살의 피해자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실어나른 또 다른 열차의 도착으로 중단이 되었었는데 이거를 다시 그 수용소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실은 열차의 도착을 세 번째로 그려내면서 역사랑 영화를 연결시키고 다시 영화도 시작되고 역사도 시작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해석인 것 같아요. 확실히 트랜짓하고 운디네에도 기차가 되게 중요하게 나왔던 것 같아서 그러네. 뭔가 그런 의미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디네에서도 사실 되게 그 이미 지나버린 일 그리고 계속 수없이 되게 약간 재건이 된 건데 과연 그 재건이 재생하며 재건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는 거잖아요. 온딘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화였는데 되게 비슷한 걸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라고 정확히 시점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아예 또 끝나지 않은 얘기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에 있는 거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렇다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트랜짓이 되게 현대인데 나치가 있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해가지고 빨리 보고 싶어졌어요. 궁금하네. 그 진짜 베를린 자체도 우리나라도 물론 분단국가지만 베를린 도시가 분단됐다는 거 되게 특이한 것 같아. 그게 쪼개졌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엄청난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운디네에서도 그 커플이 이렇게 서로 맞아. 몸을 포개고 되게 걷다가 나란히 걷다가 어느 순간 그게 깨지면서 맞아. 딱 그 운디네가 뒤를 딱 돌아보는 그 맞아. 장면이 있는데 그게 되게 베를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 그런 운유가 많죠. 근데 이렇게 계속 역사 얘기를 하시면서 역사물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걸 되게 독일 근대 이야기를 생각하시는 거지. 역사는 되게 그냥 그런 시대물이라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왕조 얘기는 싫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되게 막 코스튬 입히고 막 마차 태우고 막 이러는 거 되게 싫어하셔서 막 한 15년 전 이쯤에 얘기하실 때는 막 난 절대 역사물을 찍지 않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훌륭하게 재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맞아. 거기서 뭔가를 배워서 우리가 현재에 적용시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 되게 여기서도 보면 그래서 물론 1945년 같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미니멀하다 해야 되나? 재현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건물이 붕괴된 건물 뭐 이런 식으로 컨셉만 있는 거지. 맞아. 그게 막 얼마나 고증이 철저한가 이런 맞아. 건 별로 맞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맞아. 피닉스라는 공간도 되게 맞아. 약간 초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맞아. 딱 그 맞아. 공간이 덩그러니 딱 있어요. 갑자기 맞아. 네온 사인이 막 반짝이면서. 맞아.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실제 재현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그치.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약간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가지신 것 같아요. 다들 좀 역사물, 시대물 같은 거를 좋아하는 편인가요? 근데 항상 독일은 이런 용어가 되게 옛날부터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워낙 자기네들 나라한테는 이거를 되게 엄청 큰 항상이고 그리고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보다는 이걸 어떻게 자기들이 사과하고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더 눈치가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더 독일이라는 나라가 물론 지리적 위치 자체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 우리나라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너무 되게 직접적인 어떤 사건만을 재현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많고 뭔가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게 아직 난 잔재적으로 남아있는 걸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생활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수가 있는데 이걸 되게 세련되게 은유해서 보여주는 영화는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지더라고요. 독일은 되게 이런 게 많은데. 그리고 되게 이렇게 영화를 찍는 게 사실 조금 트렌드인가 싶기도 해요. 몇 년 전부터. 사실 아사코도 조금 그런 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신화적인 살짝 초현실적인 테마를 넣으면서 뭔가 역사나 사회 상황을 은유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알레고리처럼. 그런 게 좀 몇 년 최근 5년 사이 트렌드인 것 같고 영화 쪽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한번 찍을 사람 없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좀 되게 직접적인 것 같아요. 되게 직접적이고 맞아. 어떤 한 사건 하나를 조명하잖아요. 이런 사람 그래서 어떤 그 인물에 대해 많이 말해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니네가 모르는 시대에 이 국난 속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 맞아. 되게 또 웃긴 건 아무리 오락 영화라 해도 우리나라는 약간 사회 비판을 그냥 갑자기 넣어요.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경찰은 무조건 부패했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항상 그런 게 등장해가지고 되게 맞아. 직접적인 나라. 맞아. 뭔가 되게 항상 블록버스터로 가잖아. 역사 영화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맞아. 그래서 뭔가 좀 더 그 고증을 더 잘하고 옛날 그 인물을 가져왔잖아. 약간 픽션 섞어서 옛날 실제 인물을 가져오고 좀 그런 데 초점을 훨씬 맞춘 것 같아요. 뭔가 그걸 통해서 현재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맞아. 과거에 이랬다. 자부심을 가지자.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잊지 않겠습니다. 맞아. 나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독일이란 나라가 참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그 역사적으로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 그쵸. 곳이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런 세계대전도 있었고 또 뭐 나치 얘기도 있었고 또 뭐 분단했던
있다가 통일도 했고 심지어 그러니까. 거기다 뭐 그런 분단 시절에 우리가 서스페리아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바더마이노프 막 이럴 때 학생 운동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사연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마는 독일은 좀 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대중적이고 그런 얘기를 좀 서슴없이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 또 사실 그래서 독일 그때 있었을 때 놀랐던 게 독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실 대학 다닐 때 되게 그러니까 너 동독 출신, 서독 출신이야 물어보는 게 되게 흔한 일이래요. 아직도. 아직도? 그때 제가 언제지? 대학교 3학년 때니까. 하여튼 그때 그때도 갑자기 나이가 밝혀지니까 갑자기 조용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동독 출신, 서독 출신 이렇게 묻는 것들이 되게 일상적이고 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때 되게 최근 일이에요. 그렇게 분단됐다 통일된 게. 맞아.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독일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독일 사람들 마땅히 자기들이 그래야 한다고 그런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독일에서 좀 뭔가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맞아. 우린 되게 이런 풍이 흔하다고 독일에 말을 하지만 뭔가 페츄르트 감독님은 아직도 그게 그 역사를 말하는 방법이 제대로 발굴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인터뷰 같은 거 읽어보면. 아직 부족하다.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역사 좋아하는 거 맞다니까. 뭔가 이렇게 그 전쟁 후에 어떤 그 영향이 어땠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뭔가 독일은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예를 들면 이탈리아는 바로 네오리얼리즘이 있었잖아요. 그치. 그리고 뭔가 프랑스도 뭐 자크드미의 로슈포르의 숙녀들 그거를 이 니나 호스 배우랑 같이 봤다는데 그러면서 막 이 자크드미는 유대인 출신이고 뭐 부모님이 실제로 뭐 수용소 캠프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알제리 전쟁도 영화에 등장하고 이러는데도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 영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 왜 우리 독일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고 계속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걸 못할까 이러면서 계속 그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좋은 교수님이시네. 맞아.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럼 영화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없나요? 사실 이 영화가 제가 초반에도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운디네는 좀 이게 뭔 얘기일까 약간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워낙 유명하다고 해야 될지 많이들 아는 소재를 다루고 있고 그거를 또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연출만 해도 그렇게 무너진 도시 그걸 쌓아 올리려는 사람들 그리고 외형적으로 신체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다시 얼굴 그 성형수술해서 다시 쌓아 올리고 이런 거랑 뭐 깨어진 거울 막 이런 거 나오고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의견이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유 코너는 오늘은 딱히 없고요.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또는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깔끔하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감독님이었다고 하니까 또 운디네가 더 좋아지고. 왜 깠을까 그렇게. 사실 나는 운디네라는 영화는 그 타이밍의 재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약간 근데 이 피닉스에도 미스터리한 싹이 약간 보이긴 하잖아요. 맞아. 약간 시간선이 약간 엇갈린다 해야 되나? 맞아. 그런 게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더 발전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 사실 이 피닉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개봉했지만 실제 제작되고 원래 해외에서 개봉된 걸로 치면 이게 벌써 7년 전 영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운디네가 2020년 영화고. 그치. 그거 생각해보면 또 어떤 부분이 운디네에서 달라졌는지 감독님의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생각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물은 어땠나요? 저는
원래 저는 사실 막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나오고 홀로코스트 주제 나오고 이러면 약간 피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너무 주제가 무겁기도 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책임의식 그런 식으로 윤리적인 문제, 재현의 윤리, 책임의식 뭐 이런 뻔한 귀결밖에 나올 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피닉스 되게 뭔가 심플하게 간명하게 잘 조립했으면서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묵직하고 되게 묵직한 한 방이 있고 진짜 네, 그 마지막 장면이 전 또 되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맞아. 마지막 장면으로 기억하게 될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그 영화 감독이라면 다 찍어보고 싶어 할 장면인 것 같아. 마지막 장면. 그러지 않아? 맞아. 그 흐름에 따라서 계속 표정이 바뀌잖아요. 맞아. 그런 게 너무 좋아. 저는 사실 영화 볼 때 좀 졸았는데 운디네 볼 때도 졸았는데 이번에도 졸아가지고 그녀는 독일 영화 맞지 않아. 그래서 조금 감독님이랑 내가 잘 안 맞나 싶기는 한데 근데 이런 류의 영화 그러니까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멜로 요소도 있고 이런 영화를 만든다는 게 흥미로운 것 같고 전 그리고 이 영화를 아까도 말했듯이 역사 영화이면서 멜로드라마적인 그런 서사를 넣었다고들 하는데 보통 멜로라는 거 사랑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그 사랑 이게 사랑이다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 뭐 그게 사회적으로든 뭐 무슨 계급 인종을 넘어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든 아니면 그 남녀가 아니라 그 주인공끼리의 서로가 사랑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만약 그게 인정되지 않을 시에 되게 비극적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이 둘이 이제 더 이상 사랑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넬리가 되게 한 발짝 앞서서 이제 발전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다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디네를 다시 볼 수 있으면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때는 제가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봤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했는데 앞으로 나올 영화들은 좀 챙겨보고 싶은 감독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녹음 오늘 어땠나요? 되게 빨리 끝났어요. 그러네.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역시 영화만큼 깔끔하고 좋은 녹음이었다. 그러게. 못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영화를 보시면 모든 게 다 맞아. 하고 싶은 말이 거기에 이미 있어서 그런 영화들이 진짜 있잖아요. 맞아. 뭔가 싫어서가 아니라 맞아, 그냥 맞아. 거기에 이미 있어서 내가 말을 또 한 번 해야 되는 게 맞아. 필요 없는? 맞아. 근데 되게 노골적인데 그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거부감이 들진 않아요. 또 너무 노골적이고 촌스러운 영화들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건 되게 촌스럽지 않은 연출들로 인해 촌스럽지 않아요. 맞아. 그리고 설정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하고자 맞아요. 하는 얘기는 우리가 뭐 익히 봐왔던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좀 설정이 새로워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맞아. 근데 연기 진짜 잘하더라. 그 눈빛이 진짜 맞아. 그쵸. 그리고 몸도 걸음걸이랑 맞아. 그러면 이제 클로징을 해볼게요.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해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